40년 전 세계 유도계에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올림픽 하프 헤비급에서 처음 참가한 22살 신예가 강력한 우승 후보들을 잇따라 격파하고 금메달을 거머쥔 것입니다. 특히 8강전에서 당시 세계 1위 미하라 마사토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본 유도 종주국 일본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파란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의 하형주. 유도는 대표적인 올림픽 효자 종목입니다. 한판승의 사나이 이원희, 작은 거인 최민호 등 금메달 리스트의 계보를 거슬러 올라가면 그 시작점에 하형주가 있습니다. 한국이 올림픽 무대에서 처음 금메달을 획득한 시기가 바로 40년 전 1984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입니다. 한국 유도계는 특정 대학 출신이 유독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도 당당하게 또 다른 맥을 이뤘던 부산 유도를 대표하는 선수가 바로 하형주입니다. 부산의 재밌는 이야기를 모으는 부산피디아. 오늘의 주인공은 부산이 키운 유도 영웅 하형주입니다. 하형주는 1962년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태어납니다. 어린 시절부터 체격이 크고 다양한 운동을 좋아했던 하형주는 원래 군인을 꿈꿨습니다. 육군사관학교에 진학해 장군이 되려던 것이었죠. 하지만 우월한 신체 조건과 운동신경을 지닌 하형주를 각 종목 운동부에서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하형주는 그 중에서도 우연히 접한 씨름에 재미를 느꼈고 곧바로 두각을 나타내면서 그의 삶은 체육인의 길로 접어듭니다. 중학교 때부터 학교 대표 씨름꾼으로 이름을 날린 하형주는 결국 씨름 명문 진주상부로 스카우트됩니다. 딱 6개월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6개월 동안 씨름도 참 재밌었고 실력도 왕성히 늘었고 또 나중에는 그 씨름의 계기가 제 유도 대표 선수 생활하는데 큰 받침이 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씨름 선수로서 하형주의 경력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국가대표로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었지만 씨름은 올림픽 종목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형주는 결국 유도로 종목을 전향합니다. 유도에 전념하겠다고 마음을 먹은 하형주는 유도부가 있는 부산 최고로 전학을 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는 레슬링부가 하형주의 재능을 탐냈고 레슬링부의 요청으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금메달을 4개 획득하면서 운동천재 면모를 제대로 보여줍니다. 본업인 유도에서도 자연스럽게 두각을 나타내는 하형주는 고교 시절 이미 국가대표로 선발됩니다. 하지만 1980년 개최된 모스크바 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합니다. 냉전의 여파로 대한민국이 불참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유도 특기생으로 동아대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인 국가대표 경력이 시작됩니다. 하형주의 목표는 단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세계 최강에 오르기 위해 밤낮으로 훈련에 매진하는데요. 하지만 당시 그의 체급인 헤비급에는 마땅한 연습 상대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동아대 유도부에는 아주 독특한 훈련법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동아대학 뒤에 보면 구덕산이라고 아주 명산이 있습니다. 그 뒷산에 보면 팽백나무가 너무 많습니다. 팽백나무 아시다시피 쫙쫙 뻗어 있기 때문에 이 팽백나무를 잡고 밭다리 후리기라든지 기술거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걸 한 6개월 정도 하고 나면요. 일반 사람들은 그냥 넘기기가 좀 쉬웠지요. 그런 걸로서 이제 연습량을 채우고 했습니다. 절에서 스님이 저녁에 혼자서 운동하고 있으니까 나무 꼬아진다고 동아대학 총장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래서 총장님한테 분리 잡혀갔는데 왜 니 나무를 그래 몸살기 구른다 하길래 몸살기 구른 게 아니고 연습량이 부족해서 나무를 붙잡고 연습을 매일 밤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칭찬도 받고 고기 사무라고 용돈도 받고 그랬었습니다. 하형주는 1981년부터 각종 세계대회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한국 유도의 차세대 거물로 떠오릅니다. 하형주는 뛰어난 실력과 외모로 팬들을 사로잡았고 팬들은 발이 유독 큰 그에게 왕발이라는 별명을 붙여 응원했습니다. 1984년 LA 올림픽을 앞두고 그를 향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한껏 고조됐습니다. 하형주의 자신감도 하늘을 찌르고 있었죠. 하지만 개막을 40여일 앞둔 어느 날 그에게 거짓말처럼 불운이 찾아옵니다. 국제 경기를 앞두고는 일요일이나 현충일 때도 연습을 했거든요. 그날 내가 너무 많은 긴장도 했었고 또 연습량이 너무 많았고
근데 선수를 던지는데 선수가 앞에 한 바퀴만 돌아가야 되는데 한 바퀴 반이 돌아가면서 내가 그 딸리 들어가면서 제가 머리를 몇 대에 박혔습니다. 목 밑으로 마비 증세가 왔지요. 지난번 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도 내가 못 나갔는데 내하고는 올림픽하고는 인연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참 많이 억울해하면서도 울면서 병원에 생활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쩌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 실에 빠진 채 할 일 없이 병원에 누워 있어 했던 하형주에게 당시 한국선수단 김성집 단장이 찾아와 뜻밖의 소식을 전합니다. 바로 하형주가 올림픽 개막식에서 한국선수단 기수로 뽑혔다는 것입니다. 기수는 참 영광스러운 자리거든요.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주신 분이 그분에 의해서 제가 금메달을 딸 수 있었고 뜨거운 격려에 힘입은 하형주는 강한 의지를 발휘했고 기적적으로 열흘 만에 퇴원해 매트로 복귀합니다.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연습 상대가 되어준 선배의 도움으로 금메달을 향한 담금질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훈련에 복귀하고 한 달여 뒤 그는 정말로 개막식에서 한국 선수단을 대표하는 기수로 명예롭게 입장합니다. 보통 올림픽 개막식 기수는 그 국가 선수단 내에서도 금메달 획득이 확실시되는 선수가 맡아왔습니다. 올림픽 무대에 화려하게 등장한 하형주는 거침없이 상대를 제압하며 8강에 진출합니다. 하지만 경기를 며칠 앞두고 대진표가 발표되자 하형주를 응원하던 한국에서는 탄식이 흘러나옵니다. 상대가 바로 세계 랭킹 1위, 일본의 미하라 마사토였기 때문입니다. 미하라는 당시 우승 1순위로 꼽히는 최강자였습니다. 모두가 미하라의 승리를 예상했을 때 하형주는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저 선수하고는 한 붙을 거다. 그래서 저 선수의 면밀히 제가 검토를 하고 일기도 쓰고 저 사람의 장점과 단점을 다 기록을 해놨어요. 저는 속으로 잘됐다. 나는 언제든지 니랑 붙을 준비가 돼 있었고. 숙명의 한일전이자 떠오르는 신예와 당대 최강자 사이에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펼쳐집니다. 하형주의 공세가 이어지자 미하라도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 하형주는 미하라의 빈틈을 파고드는데요. 이때 어린 시절 익혔던 씨름이 빛을 발합니다. 덜배지기 기술이고 한 번은 오른쪽으로 들어가고 한 번은 왼쪽으로 들어가고 똑같은 들어가는데 상대가 정신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경기가 시작되고 1분 30여 초가 지났을 무렵 하형주의 들어매치기에 미하라의 몸은 그대로 매트 위로 쓰러집니다. 한 판이 명백한 상황이었지만 심판은 절반을 선언합니다. 석연치 않은 판정을 뒤로하고 하형주는 곧이어 미하라를 들어매치기로 완벽하게 무너뜨립니다. 완벽한 기술에도 심판의 판정은 또다시 절반이었지만 결국 하형주는 미하라를 꺾는 파란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때 당시 세계유도연맹 회장도 일본 사람, 유도 심판장, 국제심판장도 일본 사람, 대부분 심판들도 일본 사람들한테 눈치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심판들도 그렇게 한 판으로 크게 쳐박는 기술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술을 보고 심판도 당황해갖고 아마 절반을 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절반 때문에 한 번 더 그런 기회를 맞이한 내로서는 두 판의 통쾌한 승리를 거두면서 또 한일전의 숙명적 관계인데 그런 것 때문에 돌아와서 우리 한국 국민들한테 인상이 많이 깊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해고해 봤습니다. (8강에서) 통쾌한 승리를 거두고 준결승전에 오른 하형주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미하라와의 혈전에서 오른팔과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고 손톱마저 부러진 것입니다. 4강에서 맞붙은 상대는 서독의 귄터 노이로이터,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차지한 강호였습니다. 하형주는 효과를 내주며 경기 내내 고전하다가 종료를 30여 초 남기고 가까스로 유효를 따내며 역전승을 거둡니다. 1위 가다가는 판정으로 지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었습니다. 프리하게 기술을 들다가 대치기를 당했습니다. 그 선수를 이길 수 있는 전략 방법을 했는데 마침 그 선수가 이기고 있으니까 방어에 급급했습니다. 방어에 급급하다 보니까 내 기술에 자기가 말리갖고 저한테 더 큰 점수를 잃게 됩니다. 짜릿한 역전으로 결승에 오른 하형주의 마지막 상대는 브라질의 더글라스 비에이라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체격이 작아 하형주의 우세가 점쳐졌지만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형주는 시종일관 상대를 압도했고 결국 우세승을 거두면서 올림픽 첫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22살 부산 청년이 세계 유도의 최강자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대망의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형주 선수! 하형주가 올림픽에서 우승하자 일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세계 1위 선수가 한국의 신예에게 2차례나 매트에 내동댕이 쳐지며 패배하면서 유도 종주국이라는 자존심에 금이 간 것입니다. 일본 유도계는 하형주 잡기에 사활을 겁니다. 1년 뒤 세계선수권 대회 결승전에서 하형주는 숙명의 라이벌 스가이 히토시를 상대합니다. 딱 잡자마자 우리는 잡으면 바로 전율을 느낍니다. 아, 이 시합에 이긴다, 진다. 그 다음에 까다롭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는데 결승에 올라왔기 때문에 붙잡아 보기 전에는 아, 또 금메달 땄는 것 같다라는 자만심도 있었는데 잡자마자 이거 큰일 났다라는 생각. 하형주는 힘을 앞세워 강하게 스가이를 압박하지만 상대는 부드러운 몸놀림으로 실점을 피합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10여 초. 조급해진 하형주는 승부수를 띄웁니다. 이건 뭐 2판 4판을 지고 있었으니까 뛰 들어가고 한 번만 걸리기만 걸려도 1초 남겨놓고 던질 수 있는 유도의 매력이 그거거든요. 딱 뛰다가한테 아주 기본적으로 빗당기치기로 스가이한테 딱 말리면서 한 판 돌아갔습니다. 참 수치스러웠는데 아찔했습니다. 근데 내 실력이 도저히 그 선수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형주는 좌절에 오래 머물 수 없었습니다. 1년 후 서울에서 열릴 아시안게임에서 스가이와 다시 맞붙을 확률이 높았기 때문입니다. 스가이와 연습을 많이 해본 일본 코치를 초빙해 스가이를 꺾기 위한 특훈에 돌입합니다. 마침내 다가온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하형주와 스가이는 예정된 것처럼 결승전에서 다시 만납니다. 딱 시합을 붙는데 역시 센 거예요. 역시 과거의 생각들을 싹 총정리를 해갖고 이제 지난번에 1년 전에 딱 10초 남겨놓고 제가 한 판 떨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 기술, 그 모션, 그 느낌, 그 힘의 강도를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가니까 그대로 기억하고 있던 기술이 스가이가 들어옵니다. 그래부터 또 모두거기라는 기술로만 딱 쳐갖고 등이 따이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절반을 얻었습니다. 결국 하형주는 판정승을 거두고 1년 만에 스가이에게 서력에 성공합니다. 하형주는 1988년 서울올림픽을 끝으로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합니다. 모교인 동아대에서 스포츠 심리학 전공 교수로 부임해 30년 넘게 후학을 양성합니다.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상임감사로 선임돼 침체된 지역대학 체육부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너지지 않는 평정심, 뼈아픈 패배를 딛고 다시 일어나는 하형주의 저력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하형주는 기본기와 초심을 강조합니다. 순간순간으로 다 어려운 것들이 밀려옵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할 때마다 항상 초심으로 돌아갈 준비가 돼 있도록 내가 무엇이 잘못인지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기본기가 있는 것이 내한테 큰 극복할 수 있는 원천의 힘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탄한 기본기 속에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과정은 위기를 극복하는 원천이 됐습니다. 경기에서 패배했을 때 그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는 것은 유도에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뼈아픈 시련을 딛고 결국 정상에 오른 40년 전 유도 영웅이 보여준 의지와 용기를 다시 돌아볼 때입니다.